지난 세션에 우리는 딥러닝의 핵심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딥러닝의 실제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딥러닝의 실제적인 학습 방식의 첫 주제로 경사하강법을 살펴봅시다. 경사하강법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데이터를 얼마나 한꺼번에 보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화면 왼쪽은 배치 경사하강법입니다. 각각의 층에서 데이터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오차 곱하기 입력을 계산하고 그 평균을 낸 후에 한 번의 파라미터를 모두 갱신합니다. 가장 정확한 갱신 방향을 얻을 수 있지만 갱신이 느리고 전체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야 해서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화면 가운데는 확률적 경사하강법, 즉 SGD입니다. 데이터 한 개를 볼 때마다 곧바로 파라미터를 갱신해요. 그래서 갱신은 매우 빠르지만 한 점만 보고 결정하니 방향이 들쭉날쭉해서 학습이 불안정합니다. 화면 오른쪽은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작은 소그룹, 즉 미니 배치로 나누어 그룹마다 한 번씩 갱신합니다. 미니 배치는 배치와 SGD의 중간 형태로 정확도와 속도의 균형이 좋아요. 정리하면 배치는 정확하지만 느리고 SGD는 빠르지만 불안정하며 미니 배치는 그 중간에 있는 균형 잡힌 실무 표준입니다. 그래서 현대 딥러닝 학습은 대부분 미니 배치를 사용합니다. 자, 이어서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묶음마다 오차 곱하기 입력의 평균을 구하여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왼쪽 그림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예시에서는 각각의 층에서 데이터 9개를 3개씩 묶어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묶음 1로 한 번 갱신한 파라미터를 W1이라 부릅니다. 이 W1을 묶음 2의 초기값으로 전달해 다시 갱신하면 W2가 되고 W2를 묶음 3에 전달해 마지막으로 갱신하면 W3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묶음을 하나씩 거치면서 파라미터가 점점 정교해지지요. 이 과정은 두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묶음 안의 모든 샘플에 대해 오차 곱하기 입력을 계산하고 그 평균으로 파라미터를 한 번 갱신합니다. 둘째, 이렇게 갱신된 파라미터를 다음 묶음의 초기값으로 전달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든 묶음에 대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미니 배치의 작동 원리입니다. 오른쪽은 배치 크기에 따른 세 가지 방식의 비교입니다. 크기가 1, 즉 샘플 하나마다 갱신하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됩니다. 크기 3처럼 적당한 묶음 단위로 갱신하면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이 되고 크기 9, 즉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면 배치 경사하강법이 됩니다. 결국 배치 크기가 두 극단 사이에 어느 지점에 놓이느냐에 따라 같은 데이터라도 학습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32나 64, 때로는 128이나 256과 같은 배치 크기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갱신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서도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 이것이 바로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으로 파라미터를 어떻게 갱신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파라미터를 갱신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이 손실함수입니다. 위쪽 그림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기계학습 과정입니다. 입력 X를 모델에 넣으면 모델은 학습된 파라미터 W와 B를 이용해 예측값 Y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예측값을 우리가 원하는 정답, 즉 타깃 T와 비교하죠. 학습의 목표는
예측값 y와 타깃 t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수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측정 도구가 바로 손실 함수입니다. 왼쪽의 평균 제곱오차, 줄여서 MSE는 회귀 문제, 즉 연속적인 값을 예측할 때 가장 널리 쓰입니다. 예측값과 타깃의 차이를 제곱하기 때문에 차이가 커질수록 손실이 가파르게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분류 문제에서는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가운데의 이진교차 엔트로피, 줄여서 BCE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 쓰이는데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를 풀 때 이미 만났던 손실함수이지요. 그리고 오른쪽의 교차 엔트로피, CE는 셋 이상의 클래스를 분류할 때 사용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바 있지요. 두 함수 모두 모델이 정답에 해당하는 확률을 1에 가깝게 끌어올리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측값과 타깃의 차이를 줄인다는 것, 그것이 곧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함수를 실제로 줄여가는 도구가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손실함수와 경사하강법, 이 둘은 기계학습을 떠받치는 한 쌍의 기둥인 셈입니다. 자, 앞에서 기계학습의 목표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떠오르지요. 손실함수를 도대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경사하강법입니다. 먼저 손실함수부터 다시 봅시다. 왼쪽 위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평균 제곱오차식이 적혀 있지요. 예측값 y와 타깃 t의 차이를 제곱한 뒤 절반을 취한 형태입니다. 이 손실함수를 가중치 w로 미분합니다. 그 결과는 y에서 t를 뺀 값에 x를 곱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 오차 곱하기 입력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학습 강의에서 직관적으로 유도했던 바로 그 식입니다. 그때는 미분을 쓰지 않고 직관에 기대어 유도했지만 사실 오차 곱하기 입력은 손실함수 L을 W로 미분한 값과 같습니다. 이 값을 경사, 즉 그레디언트라 부릅니다. 세 번째 항목, 파라미터 갱신 공식을 봅시다. W는 기존 W에서 학습률 에타와 경사의 곱을 뺀 값으로 갱신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함께 보시지요. 파라미터가 갱신될수록 경사가 점점 작아지면서 손실의 최소점에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사를 따라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지요. 손실함수의 미분, 즉 경사를 구해서 그 방향대로 가중치를 한 걸음씩 조정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사하강법의 핵심입니다. 자, 앞에서 경사하강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본형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더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경사하강법이 꾸준히 진화해 왔거든요. 오늘은 그 진화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형인 확률적 경사하강법인 SGD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지요. 시작점에서 목표인 최소점까지 가는 길이 매우 들쭉날쭉합니다. 좌우로 크게 진동하면서 수렴도 느리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SGD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기울기 정보만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흐름을 기억하지 못하니 매 순간의 방향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가운데의 SGD 플러스 모멘텀입니다. 영어 모멘텀은 우리말로 관성이라는 뜻이죠. 이 방법은 지금의 기울기뿐 아니라 과거 기울기들의 평균을 함께 사용합니다. 마치 굴러가던 공이 관성으로 직진하듯 진동이 점차 감소하면서 부드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요. 가운데 그림에서 진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실상의 표준인 오른쪽의 아담입니다. 아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첫째, 모멘텀처럼
과거 기울기의 평균을 이용해 진행 방향을 부드럽게 만들고, 둘째, 기울기의 제곱 평균을 이용해 방향별로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가파른 방향은 작은 보폭으로, 완만한 방향은 큰 보폭으로 알아서 조절해가는 셈이죠.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수록 학습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할 딥러닝 학습의 현대 표준은 바로 아담입니다. 물론 아담 외에도 RMS 프로비나 아담 W 같은 변형들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SGD 플러스 모멘텀이 여전히 표준인 곳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모두 같습니다. 기울기 정보를 더 똑똑하게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딥러닝에서 학습 안정화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안정화 기법은 크게 데이터 전처리, 가중 치초기화 및 데이터 정규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화면의 6가지 핵심 기법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Z스코어 정규화입니다. 이 기법은 모델의 데이터를 넣기 전 단계인 입력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하는데요. 통계학을 공부하셨다면 아주 익숙할 그 Z스코어와 같은 원리입니다. 데이터 값에서 평균 뮤를 빼고 이를 다시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들쭉날쭉하던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로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됩니다. 파이썬에서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하면 코드 한 줄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맥스 정규화예요. 이건 역시 입력 데이터를 다듬는 전처리 기법입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데이터 값에서 최소값을 뺀 뒤 이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데이터가 0과 1 사이의 좁은 구간으로 쏙 압축되죠. 가장 대표적인 활용 예가 바로 이미지 처리입니다. 0부터 255까지의 픽셀 값을 0과 1 사이로 깔끔하게 변환할 때 자주 쓰이죠. scikit-learn의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가중치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는 가중치 초기화 기법인데요. 그 주인공은 자비의 초기화입니다. 이 기법은 가중치의 분산을 각 뉴런에 들어오는 연결수와 나가는 연결수의 합분의 2로 설정합니다. 한마디로 각 뉴런이 어디서 신호를 받고 또 어디로 신호를 보내는지 그 양쪽을 모두 고려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똑똑한 방법이지요. 파이토치에서는 자비의 유니폼 같은 함수로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초기화입니다. 자비에와 마찬가지로 가중치 초기화 기법의 하나이죠. 하지만 초기화는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분산을 계산할 때 나가는 연결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들어오는 연결수 분의 2만 고려하거든요. 그럼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이 방법은 특히 렐루 활성화 함수를 쓰는 신경망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만큼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파이토치에서는 개발자의 이름을 딴 카이밍 노멀 함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치놈, 우리말로는 배치정규화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경망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규화 기법인데요. 하나의 뉴런이 미니 배치 안에 여러 샘플들에 대해 만들어내는 출력값들을 그 배치 단위로 묶어서 정규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두 개의 파라미터인 감마와 베타를 이용해 한 번 더 값의 균형을 맞추지요. 쉽게 말해 신경망이 어떤 데이터 분포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스스로 찾아가며 학습하는 셈입니다. 파이토치에서는 배치놈 2D 같은 모듈로 쉽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레이어 정규화입니다. 방금 보신 배치놈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규화를 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치놈이 여러 샘플을 묶어 기준으로 삼았다면 레이어놈은 단 하나의 샘플 안에서 하나의 은닉층에 있는 모든 뉴런의 출력을 통째로 묶어 정규화합니다. 물론 정규화가 끝난 뒤 감마와 베타로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건 배치놈과 똑같지요.
데이터의 길이나 크기가 가변적인 자연어 추리 분야에서 특히 효과적이며 파이토치에서는 레이어 놈 모듈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I를 활용해서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하나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왼쪽을 보시면 AI에게 보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의 30개, 전체 세포 특성을 사용해서 양성과 악성을 자동 분류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드를 짜는 데 필요한 지시사항입니다. 파이토치 기반으로 콜앱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짜고, 구조는 2층 신경망을 사용하되 입력층 뉴런 30개, 은닉층 16개, 그리고 출력층은 1개로 구성하라는 지시입니다. 출력층 손실함수로는 BCE 손실함수를 사용하고 아담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학습 시 데이터는 정규화를 하고 훈련과 시험 비율은 8대2로 분할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평가로 손실, 정확도, 혼동행렬 시각화까지 꽤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오른쪽이 AI가 생성한 핵심 코드입니다. 모델 정의 부분을 보면 NN 시퀀셜로 2층 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30개 입력을 16개 뉴런으로 변환하고 렐루 활성화 함수를 거쳐 최종 1개의 출력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학습 루프를 보시면 한 번의 반복 과정에서 모델에 데이터를 넣어 손실을 계산하고 역전파로 기울기를 구하고 옵티마이저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500의 포크 동안 반복합니다. 바로 이 네 줄이 딥러닝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한 결과 훈련에서의 정확도는 100%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연어 프롬프트 몇 줄로 AI에게 지시하여 유방암 진단 코드를 완성하였습니다. AI가 코드를 작성하는 시대에 실제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있으면 AI에게 지시하고 검토만 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만든 2층 신경망을 콜앱에서 실행한 유방암 진단 예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 전체 데이터 샘플 569개를 8대2로 분할해 훈련 데이터 455개와 테스트 데이터 114개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오른편 혼동 행렬을 함께 보시죠. 전체 악성 환자 40명 중 38명을 정확히 찾아냈고 오지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샘플을 포함한 전체 114명 중 112명을 정확히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98.2%라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학습 과정 성능 평가 그래프를 보시면 학습이 진행될수록 훈련과 테스트 정확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훈련 정확도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AI가 훈련 과정에서 이런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모델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AI에게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고 성능이 낮을 땐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직접 지시하여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 바로 이런 데이터 기반의 판단력이 AI의 핵심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경쟁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114명의 유방암 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델은 얼마나 잘 맞췄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혼동 행렬입니다. 모델의 예측을 실제 정답과 비교하여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한 행렬입니다. 첫째, 맞춤. TP는 실제 암을 암으로 정확히 맞춘 경우로 38명입니다. 둘째, 놓침. FN은 실제 암인데 정상으로 놓친 경우로 2명입니다. 셋째, 오진. FP는 정상인데 암으로 잘못 진단한 경우로 0명, 즉 1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 TN은
정상을 정상으로 정확히 맞춘 경우로 74명입니다. 이 4가지 숫자가 모든 성능 지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114명의 진단 결과를 평가할 4가지 핵심 지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표, 정확도, 어큐러시입니다. 전체 114명 중에서 모델이 정확히 맞춘 비율입니다. 맞춤 2칸, 즉 TP38과 TN74를 합하면 112명, 이를 전체 114로 나누면 98.2%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두 번째 지표, 정밀도 프리시전입니다. 영문 약자 P로 표기합니다. 모델이 암으로 판정한 것 중에서 실제로도 암이었던 비율입니다. TP38을 TP38과 FP0의 합으로 나누면 정확히 100%입니다. 즉, 우리 모델은 암이라고 판정한 경우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표, 재현율, 리콜입니다. 영문 약자 R로 표기합니다. 실제 암 환자 중에서 모델이 찾아낸 비율입니다. TP38을 TP38과 FN 2명의 합으로 나누면 95%가 나옵니다. 실제 암 환자 중 2명을 놓쳤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지표, F1 점수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으로 정의됩니다.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97.4%가 나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균형 있게 하나의 숫자로 요약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가 불균형하거나 오진과 놓침의 비용이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 암 진단처럼 놓치는 것이 더 치명적인 상황에서는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점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류 모델 성능 평가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딥러닝 학습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히 훈련과 테스트 두 부분으로 나눴지만 모델 성능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를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 분리하면서 현재는 훈련, 검증, 테스트의 3분할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맨 위 회색 막대는 전체 학습 데이터입니다. 가운데 막대는 첫 단계인 2분할입니다. 훈련용 데이터 80%와 테스트 20%로 나눈 모습입니다. 맨 아래 막대가 현재 표준인 3분할입니다. 80%의 훈련용 데이터를 다시 훈련 60%와 검증 20%로 나누고 테스트는 그대로 20%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검증 데이터는 왜 필요할까요? 학습 도중 신경망 구조나 학습률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과적합이 시작됐는지를 감지해 학습을 멈추는 조기 중단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검증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모델을 더 좋게 만드는 판단의 기준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마지막에 모델의 진짜 성능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는 딥러닝 모델의 고민거리인 과적합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과적합의 정의와 발생 원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적합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맞춰져 새 데이터에서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훈련 손실은 계속 줄어드는데 검증 손실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노이즈가 많을 때, 모델이 너무 복잡할 때, 그리고 불필요하게 긴 학습 시간 때문입니다. 오른쪽 박스 해결 방안에는 정규화 기법 4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중치 규제, L2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큰 가중치에 페널티를 부과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둘째,
드롭아웃입니다. 학습 도중 일부 노드를 무작위로 꺼서 특정 노드에 대한 의존성을 분산시킵니다. 셋째, 조기 종료입니다. 검증 송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학습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증강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변형해서 데이터 양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기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외우는 것은 진정한 학습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학습의 본질은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일반화,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소개한 L2 가중치 규제, 즉 웨이트 디케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짚어봅니다. 신경망 학습이 진행되다 보면 일부 가중치 값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큰 가중치는 특정 입력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 훈련 데이터에는 잘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약한 과적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함수 자체에 페널티 항을 하나 추가합니다. 가운데 수식을 보시면 전체 손실 L 토탈은 기존의 데이터 손실 L 데이터에 모든 가중치 제곱의 합에 람다라는 개수를 곱한 값을 더한 형태입니다. 가중치가 커질수록 이 페널티도 함께 커지므로 모델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중치를 작게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페널티의 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페널티 항이 추가되면 가중치 갱신 수식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새로운 수식을 보시면 기존 경사하강법의 항 뒤에 학습률 에타와 람다, 그리고 가중치 W를 곱한 항이 한 번 더 빼지는 모습입니다. 이 추가 항 때문에 매 학습 스텝마다 가중치 값이 일정 비율씩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중치 감쇄, 즉 웨이트 디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오른쪽 두 분포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L2 규제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위쪽 빨간 그래프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가중치 분포입니다. 큰 가중치들이 좌우 양 끝까지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쪽 파란 그래프는 L2 규제를 적용한 결과로 가중치들이 0 근처로 옹집되어 분포가 좁고 뾰족한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가중치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정리하면 L2 가중치 규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큰 가중치에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모델의 복잡도를 맞추고 그 결과로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L2 규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과적합 방지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롭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롭아웃은 학습 도중에 신경망의 일부 뉴런을 확률적으로 꺼버리는 기법입니다. 매 학습 스텝마다 꺼지는 뉴런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델은 특정 뉴런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경망입니다. 학습 단계든 추론 단계든 모든 뉴런이 항상 활성 상태로 동작합니다. 이 경우 일부 뉴런이 특정 패턴만 외워버리는 식의 과적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드롭아웃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학습 도중 각 뉴런은 0.5의 확률로 무작위로 꺼지게 됩니다. 빨간 X 표시가 꺼진 뉴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텝 1에서 꺼진 뉴런과 스텝 2에서 꺼진 뉴런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배치마다 다른 뉴런 조합이 꺼지기 때문에 사실상 매번 약간씩 다른 신경망을 번갈아 학습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러 신경망의 앙상블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단계와 추론 단계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시에는 방금 본 것처럼 확률 P로 일부 뉴런을 끕니다. 반면 추론 시에는 모든 뉴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 학습 도중에는 평균적으로 1-p 비율의 뉴런만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론 때 그대로 사용하면 출력값의 크기가 학습 때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추론 시 출력에 1-p를 곱해 학습 때의 스케일과 맞춰줍니다. 이처럼 드롭아웃은 추가 파라미터 없이도 강력한 과적합 방지 효과를 내는 매우 실용적인 기법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과적합 해결 방안 중 조기 종료를 그래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로축은 학습이 진행된 에포크, 세로축은 손실값입니다. 파란 선은 훈련 손실, 빨간 선은 검증 손실이죠. 학습 초반에는 두 곡선 모두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검증 손실은 더 이상 줄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과적합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노란 점선이 검증 손실의 최저점, 약 22 에포크 부근입니다. 이 시점이 모델의 일반 화성능이 가장 좋은 지점이죠. 이 이후로 학습을 계속하면 훈련 손실은 계속 줄어들지만 검증 손실은 다시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학습을 멈추는 것, 이것이 조기 종료의 아이디어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증 손실이 최저인 시점에서 학습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기 종료입니다. 자, 이제 메이크 문주 데이터를 활용해 과적합 문제를 직접 파악해 보겠습니다. 메이크 문주 데이터는 우리말로는 초승달 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왼쪽 그래프는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을 나타내며 두 개의 클래스라 각각 200개씩 총 400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클래스가 초승달 모양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직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선형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전체 데이터를 세 가지 용도로 분할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한 6대2대2 원칙을 적용하여 훈련 240개, 검증 80개, 그리고 테스트용 80개로 배분했습니다. 여기서 검증 세트는 학습 과정 중 조기 종류나 최적 모델 선택에 사용되고 테스트는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사용해 모델의 진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증 데이터는 테스트 전 학습 과정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기준입니다. 조기 종료, 모델 선택, 튜닝 모두 검증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초승달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의 깊이, 즉 층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 모델입니다. 1층은 단순한 선형 분류기라 결정 경계가 직선으로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초승달 모양의 복잡한 곡선 패턴을 직선 하나로 나누기엔 역부족이죠. 훈련 데이터 정확도는 83.3%에 그칩니다. 이렇게 모델의 능력이 데이터의 복잡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를 과소적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2층 모델을 보시죠. 은닉층을 딱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결정 경계가 두 초승달의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훈련 데이터 정확도 89.2%, 테스트 데이터 87.5%로 아주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네요. 현재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한 적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층 모델은 어떨까요? 훈련 데이터 정확도가 100%로 마치 데이터를 통째로 외워버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정 경계를 자세히 보면 노이즈, 즉 데이터 오류까지 억지로 따라가느라 구불구불 비틀려 있죠. 정작 중요한 테스트 데이터 점수는 77.5%로 2층 모델보다 낮습니다. 특히 훈련 데이터와의 격차가 22.5%만큼 벌어진 상황, 전형적인 과적합 사례입니다. 결국 핵심은 모델의 깊이를 데이터의 복잡도에 알맞게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얕으면 특징을 못 잡고 너무 깊으면 쓸데없는 노이즈까지 학습해버리니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깊은 모델을 쓰면서도 과적합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5층 모델이 과적합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초승달 데이터에 과적합 방지 방안을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결정 경계와 정확도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5층 모델 그대로의 결과입니다. 결정 경계가 들쭉날쭉하여 모델이 노이즈까지 학습한 전형적인 과적합 패턴이 드러납니다. 숫자 100, 67.5, 77.5는 모델의 훈련, 검증 및 테스트 정확도 결과입니다. 훈련 100, 테스트 77.5로 두 정확도의 격차가 22.5%에 이르며 명백한 과적합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조기 종료를 적용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검증 손실이 반등하는 지점에서 학습을 중단하자 결정 경계가 두 초승달의 둔포를 매끄럽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훈련 83.3, 테스트 85.0으로 두 정확도가 거의 일치하며 격차는 1.7%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어서 조기 종료에 더해 정규화와 드롭아웃까지 세 가지 과적합 방지 방법을 함께 적용한 결과입니다. 격차는 4.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테스트 정확도 85.0으로 조기 종료 단독과 동일한 일반화 성능을 보였습니다. 규제를 강하게 걸수록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복잡도에 비해 과한 제약은 추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과적합 방지 메커니즘인 조기 종료, 정규화, 드롭아웃을 적용한 실습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는 조기 종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모델을 깊게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어 도구를 선택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개념을 AI에게 자연어로 요청해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AI에게 지시한 프롬프트입니다. 파이토치로 메이크문스를 분류하는 5층 신경망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이터 크기와 6대 20대 20 데이터 분할, 모델의 구조, 옵티마이저, 손실, 학습 방식, 그리고 얼리 스타핑까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자연어로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은 AI가 만들어낸 파이토치 코드입니다. 메이크 문스 함수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리니어, 렐루, 드롭아웃이 4번 반복되는 5층 신경망을 정의한 뒤 애덤 옵티마이저로 학습합니다. 검증 손실이 20번 연속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을 멈추는 얼리 스타핑까지 자동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AI 시대의 코딩은 원리를 알면 프롬프트로 코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강력한 도구이고 그 도구를 다루는 능력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실제적 학습 및 최적화 기법에 대해 8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손실함수와 경사하강법을 통해 학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배치, 확률적, 미니 배치 등 경사하강법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SGD에서 모멘텀, 그리고 아담으로 이어지는 경사하강법의 진화 과정과 데이터 전처리, 가중치 초기화, 정규화 등 학습 안정화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 유방암 진단 예측 실수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훈련, 검증, 테스트로 이어지는 딥러닝 학습 데이터 분할 방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규제와 드롭아웃, 조기 종료와 데이터 증강 등 과적합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본 뒤 초승달 모양의 비선형 데이터, 메이크문즈를 통해 과적합 해결 결과들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딥러닝 모델 구축을 위한 실제 학습 및 최적화 기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스퀘어 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